최혜병 특검이 출범 13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최혜병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 기자, 윤 전 대통령 출석했나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해 조금 전인 오전 9시 50분쯤 특검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무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간 특검팀이 공개된 대부분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하 출입을 허용하면서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에 있었던 두 차례의 소환 요청에는 변호인의 사정과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윤 전 대통령 오늘 어떤 조사를 받을 예정인가요?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데요.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경로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VIP 경로의 진원지로 불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진술로 VIP 경로설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많은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도 준비한 질문지를 최대한 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연가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후 첫 출근길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오늘은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퇴 압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입장 표명 없이 거취 검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 대행이 사퇴한다면 13년 만에 내부 반발에 부딪혀 물러나는 사례가 됩니다. 지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갈등을 겪다 물러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혜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160선도 돌파를 했는데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 3%나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2%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4,160선을 장중 돌파하면서 네.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국제적인 대외적인 이슈도 하나 있고요. 이제 국내적인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대외적으로는 어저께 그동안 사실 AI 거품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빌미가 됐던 팔란티어라든지 엔비디아 주가가 그동안 미국에서 뉴욕 예, 증시에서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낙폭을 단숨에 회복하면서 어저께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9% 가까이, 또 엔비디아도 6% 가까이 급등하면서 네. 아직 AI 거품론 우려할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투심 관련해서 훈풍을 좀 불어줬다 이렇게 볼 뉴욕 수가 증시 발 훈풍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셧다운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네. 조만간에 이제 해소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국내적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그동안 기재부가 냈던 세법 개정안은 최고 세율 구간을 35%로 설정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했는데 어제 이제 당정 간에 아마 합의가 된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네.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배당 관련해서 금융주라든지 지주회사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나타내면서 국내적으로도 좀 투심을 많이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제와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오르는 주식, 오늘도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주식은 비슷한가요? 대형주 위주? 그렇습니다. 대형주 위주고 특히 이제 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현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만과 63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전망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7,500까지 말한 곳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사의 전망이 이렇게 각양각색이라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얼마나 오를 거냐에 대해서 지나치게 7,500 얘기한 곳은 지나치게 네.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 같고요. 네. 어떤 곳은 뭐 4,500 얘기한 적도 네,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증권사별로 지금 새로 코스피 전망치를 수정해서 올리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업데이트한 네네. 거 보니까 7,500 말씀하신 대로 4,500이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3,000포인트 최고치. 정도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3,000을 넘네 못 넘네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네. 이제 4,000이 되고 이제 곧 5,000이 될 것 같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봤잖아요. 이제 검은 수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한번 한때 오전 중에 떨어지면. 네. 뭐 거의 6% 가까이 네. 하락한 적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조정은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대세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증권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어찌됐든 지금 거의 불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근데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한 50%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는 평균적으로 900만 원 넘게 손실을 본 투자자도 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돈을 벌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보도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융투자소득세 막 도입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때 금융투자협회로부터 10개 증권회사의 계좌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NH증권 계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만에서 700만 개 정도의 계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놀랍게도 전체 계좌에 손실을 본 계좌의 비율이 55%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의 평균 손실 금액이 연간 9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7, 8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그 성적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의미하는 게 있을 수 네, 있을까요?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때 도대체 왜 이럴까를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증권거래소 납부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아, 그 얘기는 많이 손실을 보는 사고 판 사람들이 건가요? 거래를 더 빈번하게 하고 있었던 네. 것이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요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어떤 그 인구학적 통계를 보면 5, 60대 그 여성들이 잘하고 있고 네, 네, 네. 20, 30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실적이 좋다고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자료도 그랬어요. 여성들의 투자 실적이 좋았고요. 또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파트를 보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거래 빈도에서 좀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것보다는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좀 높았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막 변동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장기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진득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근데 사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떨어졌을 때 빨리 팔고 싶고 또 아니면은 뭐 올랐을 때 또 빨리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싶고 그럴 텐데요. 그래도 결국은 그 오늘 많은 뉴스들이 막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가치주에 대한 장기 투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네. 재미있는 그 통계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성별로 일단 남성과 여성을 나눠보고요. 각각을 이제 연령대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수익이 많은 상위 집단은 어딘가 보면요. 여성 60대, 여성 40대, 여성 30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성 그 연령대 중에 제일 높은 구간이 여성 중에 제일 낮은 연령대보다도 낮아요. 아,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더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네. 뭘까라고 네. 보면 방금 우리 교수님 네. 분석에도 저는 이제 공감을 네, 합니다만 네, 네. 일단 네. 거래 빈도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 네. 또 하나는
생각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특히 이제 20대, 30대 남성층에서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면 주도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큰 주식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해서 네. 거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은 안 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그 무거운 주식들이 현재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상대적으로 외면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20대, 30대 남성 수익률이 오히려 낮은 걸로 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끈기 있는 매매를 장기적으로 했던 그런 계층과 성별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낮았던 이유는 종목으로 보면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수익률을 끌어갔습니다만 종목의 숫자로 보면은 손실난 종목이 오히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비주도주라든지 중소형주 이쪽에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이 높았다라고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어떤 패턴을 조금 교훈 삼아서 지금은 이제 주도주 위주로 또 성과가 바탕이 되는 큰 산업 섹터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불장에 나만 소외됐다라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사실 국민연금이 이런 주도주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 수익률도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 상당수가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 셈이나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또. 네. 국민연금이 올 1월부터 10월 말 기준까지의 누적 수익률에 관한 이제 추정치가 보도가 나왔는데 네. 20%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익 금액으로만 보면 무려 200조 가까이 되니까 굉장한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수익이 났던 가장 효자 섹터가 바로 국내 주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략상 14.9%로 한계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체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200조 정도의 규모라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전 국민 1년에 내는 연금 가입 금액이 약 60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이 3년치 연금을 안 내도 되는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뭐 33년이 뒤로 미뤄졌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당초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법적으로 연금의 추계를 계산하거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추계에 따르면 수익률을 4.5%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둬들인 수익률을 기존에 있던 추계에 넣어서 다시 수익률을 조정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연금 고갈 연도가 33년이 미뤄지고요. 적자로 전환하는 연도수도 29년이 미뤄지니까 그동안 모수개혁이라든지 뭐 구조개혁이라든지 복잡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좋은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늘리니까 그 많은 고민이 사실상 해결되는 정도로 이 국민연금의 운용에 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또 교훈을 또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수치 조금 네.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수익률이 아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할 때 약 4.5% 정도를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추정을 하는데요. 그 4.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게 네, 1% 정도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계속 이 수익률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다시 시계를 뒤돌아보면 2020년 코로나 시작됐을 때는 수익률이 제가 기억하기로 마이너스 8%였습니다. 아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보통 보험료 수입이 1% 정도 포인트 올라가면 기금 소진 연도가 2년 정도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60에서 70조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네. 거기에 보험료를 1%포인트 올렸을 때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1,300조, 1,400조가 됐어요. 네. 따라서 여기에서 수익률이 2%포인트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인데요. 이걸 과연 지킬 수 있겠냐? 지켜야 예, 하지 않을까요? 지키면 네. 너무 좋겠지만 네.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또뭐 세계 경제에 따라서 또 오르락 내리락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보고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는지 이 수익을 내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실현된 수익은 아니고 평가된 수익이거든요. 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국민연금에서 구성을 할까에 대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국내 주식은 좀 줄여나가고 해외 주식은 늘린다. 그다음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린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최대한 국민연금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또 법적으로 상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지금보다 조금 올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장에서는 더 나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네. 이제 포인트거든요. 국민연금이 뭐 대단한 수익을 거뒀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절대적으로 20%를 해서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연금 규모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 번째로 큽니다. 1,300조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네. 만약에 200조를 보태면 1,400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규모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연금을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운용을 잘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연금들도 다 어느 기준을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점을 따라서 그것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연금이 약 13%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은 벤치마크 대비해서 마이너스예요. 근데 올해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1% 이상을 상회했거든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올해는 절대 수익률도 좋지만 사실 연금이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SNS에 국민연금이 샀다 이런 소문이 돌면 종목들이 나오면서 그걸 뭐 따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연금이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연못이고 연금은 고래다. 그래서 고래가 담기에는 연못이 좀 연못이 작죠. 너무- 그러니까 연금이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은 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갔거나 연금이 투자 비중을 상향하는 종목을 따라 사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법이 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네, 대체적으로 공시- 타당합니다. 제가 볼 네. 때는요. 네. 예. 네. 근데 미리 알 수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알기도 쉽지가 않은 공시하는 시점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전 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투자 배분 비율이라든가 어느 주식에 투자할지 이제 투자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위원들이 이제 서약서를 씁니다. 절대 발설하지 발설하지 않기로. 않는다. 네, 시장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나중에 수익률 계산하고 할 때 또 이제 어느 주식을 갖고 있는지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덩치가 커다란 기금이기 때문에 그 거래를 굉장히 빈도를 자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주식을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는지 아하. 추세를 보면 네. 국민연금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5%가 넘으면 개별 기업에 대해서 5% 넘으면 공시를 그 해야 기업도 되죠.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금 입장에서 5% 넘게 갖고 있었는데 비중이 줄었으면 더 바로 이게 티가 나거든요. 네. 그럼 왜 저 기업을 연금을 매도했을까? 또는 5% 미만으로 갖고 있다가 새롭게 5% 이상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렸다라고 하면 또 공시가 되거든요. 이런 패턴을 통해서 연금의 투자 전략의 변화를 따라가기 이런 게 이제 유행인데 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할 오늘 만하다 이렇게 참고할 봅니다. 만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해 볼게요. 미국은 사실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연금 투자의 한 60% 정도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주식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워런 버핏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이 이번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보내서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나이가 95세예요. 맞습니다. 95살이십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은퇴할 거다라는 발표는 이미 했었는데요. 이제 주주들에게 사실은 워렌 버핏은 늘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 성과가 안 좋은 때도 정성스럽게 솔직하게 후회한다,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도 정말 소탈하게 이렇게 쓰면서 그 워렌 버핏의 서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또는 시장에 관심 있는 분까지 합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편지, 지금 화면에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는 이 편지가 워런 버핏이 매년 주주들한테 쓰는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거기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안에 내용들이 그런 여러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같이 담겨 있다. 예, 그래서 네. 참 볼만한 그런 볼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편지라서 네. 꼭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늘 관심을 일으켰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주주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편지 봤더니 막 수만 자에 이르는 편지를 거의 다 손으로 직접,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써서 이 내용에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은 주로 어떤 게 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은퇴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은퇴하지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를 이어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렉 후계자. 에이블 부회장이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 부회장도 자신의 그 경영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회사의 어떤 그 가치를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다. 따라서 신뢰를 보여달라. 사실은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네. 사실 워렌 버핏이 은퇴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로서의 최고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일 텐데 네. 이 사람의 의사결정 체계가 지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과연 과거의 어떤 실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아마도 투자금을 좀 회수하는 그런 결정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안 그래도 된다. 믿어달라. 사실 이런 게 포인트고 그다음 이 회사는 계속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 공헌하는 회사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보니까 65년에 직물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은 투자 회사라고 보면 됐나요? 이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투자 회사, 그렇죠. 지주 회사. 네. 저는 그 워런 버핏의 회사 이름이 버크셔 해서웨이인 게 처음 이상했어요. 네, 보통은 왜? 이제 뭐 네. JP 모건 같이 이렇게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이게 회사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게 65년에 직물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이후에 그냥 그 회사명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결국 이 회사는 결국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회사다라는 것이 결국 회사명을 바꾸지 않은 것에서도 드러나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보험이라든가 철도, 뭐 소비재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회사가 됐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한국을 방한한 적이 있어서 2011년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워런 버핏 많이 알잖아요. 투자의 신으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네. 별칭이 투자의 신이고요. 네. 뭐 지금은 순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세계 최고 부자, 음흠. 따라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신, 뭐 이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투자자들에게 버핏만이 갖고 있는 통찰과 투자 철학이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투자 네. 원칙, 잃지 마라. 잃지 마라. 예, 잃고 싶진 않죠. 예, 네. 두 번째 투자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잊지 마라. 잊지 이겁니다. 마라. 예를 들면 잊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원금을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0%를 잃었습니다. 그럼 이제 90원이 됐겠죠? 네. 그런데 다시 10% 수익을 내도 99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잃는다는 것이 원본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의미에서 잃는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섣부르게 한 발 두 발을 좀 주의 깊게 못하게 첫 발을 내딛는 게 투자의 이 클릭을 한번 누르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늘 이제 경적을 울리는 투자 그래서 격언으로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얘기할 그렇습니다. 때 워런 버핏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10년을 네.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초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하면서 굉장히 그 장기 그리고 가치 철학이 담긴 그런 투자 철학을 전 세계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알렸고 네. 그런 걸 실증으로 이제 입증해냈습니다. 네. 그 밈도 돌았어요. 근데 이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근데 사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너무 당연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하네요. 따라해 쌀 때 사서 따라해 비쌀 때 판다. 비쌀 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철학을 지킨 인물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냥 결국은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이제 손실이 났을 때 근데 이걸 갖다가 둘 중에 하나죠. 언젠가 다시 회복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한때 14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회복되겠지 했다가 그게 결국 3만 원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손절할 시기를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네. 어떤 분들은 조금만 내려도 그냥 빨리 팔아버리고 또 조금만 올라도 빨리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단타는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그 손절의 원칙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르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아까 방금 화면에 그래프가 하나 나왔었는데, 지금 자산 규모가 60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네요. 맞습니다. 저 부분도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네. 태어날 때서부터 부자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젊었을 때 한두 번 투자 성공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꾸준한 철학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재산이 급격하게 는 것은 사실은 60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 투자라든지 원칙 있는 투자 또 이런 모습들이 인간적으로 또한 교훈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다른 투자자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투자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캐시 우드입니다.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돌이라고 해서 나이를 찾아봤더니 55년생이 69살입니다. 근데 네. 왜 투자계의 아이돌이라고 이름이 붙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굉장히 크게 떴던 때가 그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계시긴 할 텐데 근데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지금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들어갔고 그때 150% 이상이 되는 수익률을 냈어요. 아하.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원래부터 이렇게 본인의 회사를 운영했던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투자회사에 근무했다가 나중에 거의 60대 가까이 돼서 60세에 창업했다네요. 창업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어떤 투자 어떤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린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빛을 발해서 큰 수익을 냈고 또 이분이 비트코인 굉장히 그 강세론자여서 비트코인 투자가 굉장히 유망하다 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또 그때 비트코인 많이 올랐을 때 또 많은 수익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계 어떤 아이돌로 비상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고 있는 주식을 보면 보유 주식을 보면은 버핏과는 좀 반대인가요? 맞습니다. 네. 뭐 투자계에 사실 이제 뭐 무시할 수 없는 거물이 됐는데 방금 우리가 버핏을 얘기할 때 올해 보유할 주식을 가지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간 산업들이죠. 철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냈다면 어떻게 보면 전혀 약간 상반된 투자 철학을 갖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혁신주, 신기술이 이제 집적된 그런 회사들의 네. 몰빵 투자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산업을 분산한다 이런 버핏과는 전혀 상반되죠. 혁신주에 대해서 몰빵 투자를 하니까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분의 철학을 우리가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술주라든지 이런 데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오히려 성과를 내서 전혀 대비되는 모습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이름이 돈나무 언니여가지고 봤더니 이름 자체가 캐시 우드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별칭으로 별칭으로? 예, 캐시니까 돈이고 우드니까 나무 그래서 돈나무라고 하고 네. 이런 혁신적이면서 파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호감을 붙여서 언니라고 이렇게 붙여줘서 우리가 이제 돈나무 언니 이렇게 좀 부르긴 합니다. 이 네. 둘의 투자 패턴이 많이 달라서 그 둘을 중간에서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잘 두 분의 투자 스타일을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아주 유명한 한국 인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에서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런데 이 속한 팀이 T1인데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 총수들까지 뭐 축하를 보냈다고 해요. 페이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섹터의 최고 선수를 대더라도 네. 아마 페이커가 더 유명하다 아하. 또는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네. 축구로 치면 메시 정도, 아하.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단. 아, 그래요? 예, 그 그러니까 정도다. e스포츠니까 게임 쪽에서 그렇습니다. 전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더 이상 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인기를 받고 있고요. 네. 거의 뭐 롤의 황제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름은 이상혁인데 페이커라는 별칭 네. 뭐라 그랬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도 최근 방한을 했을 때 페이커를 연호했었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ungs,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페이커를 얘기를 하면서 PC방이 없었다면 그리고 e스포츠가 게이머들이 없었다면 사실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죠? 네, 이게 사실 이게 GPU 얘기예요. 정말로 이제 이게 GPU가 이제 결국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 그래서 네. 결국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게이머들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컴퓨터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대로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병렬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는 게 GPU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GPU 그런
그러니까 또 그래픽도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시에 계산한 능력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뭐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발전했는데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갖다가 혹시 AI에 어떻게 확장시킬 수 없을까라고 뭔가 생각의 전환을 한 인물이 결국 이제 이 제슨황이었던 네.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연골고리가 뭐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결국 e스포츠 페이커까지 연호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처음에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팔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폭발적인 수요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게임방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네. 뭐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전 국민이 많은 막 사람들이 게임에 했죠. 열광하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젠슨황이 그때 심지어 용산 전자상가에 와서 당시 그때 GPU를 영업을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 e스포츠, 특히 이제 페이커까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선수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서 뭐 억대, 뭐 수백억대 러브콜이 있었는데 결국 한국에 남기로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한 260억 또는 300억 정도의 연봉을 제한받았던 걸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네.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이제 거절을 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으로 한국 팀에서 뛰겠다라고 네. 해서 거절을 하고 우리 팀에 남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게이머들을 또 열광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생활은 소박해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 페이커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 게임 잘 모르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손자의 게임을 설명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9킬 먹었지. 조이로다 4킬 먹고 그거 12킬 먹었잖아요. 잘하더라고요. 25이면 손도 굵을 때가 됐죠. 그런데도 그냥 뭐 그래도 잘하고 있더라고. 나이는 먹었어도 그게 이제 장하지. 전 경솔하게 악전 말로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게 그게 좀 그런데 피 빼주면 딴 사람을 먹으면 되지. 라이즈 장인이잖아, 라이즈 장. 세상에 라이즈 장인. 할머니가 이 게임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페이커 할머니께서 우리 네. 사회에 던지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게임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엄청 혼내시고 보통 이제 게임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할머니께서 결국 자기 손자의 어떤 꿈을 응원해 주신 거잖아요. 저 나이에 저런 내용들을 다 숙지하신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제 게임은 이제 e스포츠 산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따라서 정말 재능 있는 어떤 그 게이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우리나라 이게 가수 아이돌 시스템처럼 이렇게 프로 게이머들을 양산을 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하나의 산업을 열었다. 그 산업을 여는 데 있어서 페이커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송원재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보시죠. 사고 엿새째. 여전히 작업자 4명은 잔해 속에서 수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인근 4, 6호기 해체 작업이 오늘 낮 12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제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구조활동에 가장 제약 요소이자 위험 요소였던 4, 6호기가 오늘 12시를 기해 발파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밝혔는데요. 인근 도로는 철저히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오전 11시 조금 전이었죠. 울산 시민들에게는 재난 문자도 발송이 아마 됐을 겁니다. 발파가 완료되면 구조당국은 현장 안전 점검 뒤에 곧바로 매몰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색 전문대원과 해체 전문가들이 대기 중이고요.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가 투입돼서 5호기 잔해부터 본격 제거하게 됩니다. 추가 소식 하루빨리 모두 기다리는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별것 아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누구의 발언인지 어제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전한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비상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당분간 행사나 일정을 대신 가달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 당분간이라는 말이 일시적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말과 상충하지 않냐 특검은 재차 묻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일반 이적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평양에 드론 투입을 지시했다는 부분,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가 스모킹 건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25부 직위원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판결을 선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에 돌입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서울시가 인근 세운 4구역에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죠. 김 총리가 이걸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SNS를 통해서는 한강버스까지 소환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오 시장은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는 주장입니다. 종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유적으로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500m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지금 정부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녹지축과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단계적 고층 건물 조성,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거라면서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그 성사 여부를 떠나서 내년 지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이면에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행사 기간 하루 최대 19,000명 규모로 동원되면서 고생을 했던 경찰들인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숙소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대기 장소가 된 영화관에서 박스를 덮고 쪽잠을 자는 모습. 그것도 이제 오프가 없어서 폐지 줍는 분들에게 박스 빌려오고 사비로 밥 사 먹고 심지어 추운 날씨에 찬밥을 먹었다는 증언도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사진을 공개한 전국경찰 직장협의회는 오늘 경찰청 앞에서 내일 또 14일에는 국회 앞에서 경찰을 노숙자로 만든 에이펙 행사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처우 개선과 재발 방지 촉구 차원이라는 게 직협의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약통 분무기, 원산지 허위 표시, 적어도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얘기입니다. 경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또 지역축제에서 사과 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서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입건 전 종결 처분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부담은 어느 정도 던 백 대표지만요.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논란 속에 방송 전면 중단을 선언했던 백 대표가 이제 6개월 만에 예능 프로그램 복귀를 앞두고 있죠. 가맹점주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해당 프로그램 방송사죠. MBC 신사옥 앞에서 현성철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보일러 트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난방비 절약 꿀팁부터 혹한기의 소비 패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최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보일러까지는 안 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참다가 패딩은 꺼냈습니다. 이게 단풍도 제대로 못 봤는데 순식간에 가을 지나가고 겨울철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좀 한파가 이르게 찾아오면서 일단은 겨울철 난방용품들이 빠르게 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 이제 뭐 가을이 실종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게 뭐 그 기후 변화 영향일 것도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이제 짧게 지나가고 좀 추위가 빨리 다가오는 이제 그런 계절적 좀 특성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계절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이제 소비 동향이나 패턴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인터넷 그런 검색어들이죠. 어떤 그 뭐 인테리어 그 소품 그 플랫폼의 그 인테리어 그 플랫폼의 그 검색 결과에 따르면 뭐 겨울 뭐 가을 이불 뭐 어떤 겨울철에 이제 필요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침구류 이런 거에 대한 그 검색어가 사실 평소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침구류.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거에 따라서도 그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그런 이제 검색어들이 뭐 2배 이상 이렇게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특징적인 것은 예전 같으면은 뭐 한 10월 말, 뭐 11월 초 정도 돼서 이렇게 좀 겨울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제 가을이 짧고 겨울이 앞당겨지다 보니까 그만큼 좀 9월부터 일찍 그 겨울 용품들을 찾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유통 그 업체들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그 접근성이 많이 그 가장 높다고 알려진 뭐 편의점 같은 데도 보면 뭐 핫팩이라든지 그런 그 겨울철에 많이 찾는 용품들을 이렇게 구비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겨울철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용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출시해서 좀 앞당겨서 이렇게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방용품들이 일찌감치 잘 나간다. 일단은 추위도 좀 이르게 찾아오고 우리의 달라진 생활 패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이색적인 난방용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무실, 뭐 가정할 것 없이 가성비, 휴대성을 겸한 눈길 끄는 그런 제품들이 좀 있다고요. 예, 우선 이제 그 좀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이 이제 미리 좀 그 난방비 절약하는 아이템들을 좀 찾는 건데요. 그 난방비가 사실 이제 그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역 난방도 있고 뭐 도시가스엔 개별 난방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 난방의 그 연료가 주로 이제 그 LNG를 많이 그 쓰게 됩니다. 근데 LNG가 그 러우 전쟁 직전에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다가 지금 상당히 좀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 통계에 따라서도 보면 물론 전기료도 오르고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다 올랐지만 지역 난방비가 최근 3년간 뭐 한 누적으로 한 6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한 20만 원 난방비를 들였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한 그 33만 원 정도 내는 거니까 상당한 그런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주 형태에 따라서 그 난방을 조금 약하게 들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주로 있는 공간을 좀 따뜻하게 하거나 이제 그런 특색 있는 그런 전열기구를 많이 찾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니까 뭐 코타치라고 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약간 이제 일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난방 테이블이고 사실은 일본은 우리처럼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좀 실내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난방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주로 쓰던 그런 어떤 그 난방용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찾는 그런 또 젊은 층의 수요들이 있고 1인 가구들로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특징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작업들 할 때 그 책상 밑에 그 데스크 히터 같은 걸 이렇게 두기도 하고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에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작은 그 공간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전열기를 많이 쓰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게 전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전기 소모가 많은 난방비를 줄이는 그런 그렇죠. 차원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그 소비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난방비를 그런 어떤 그 전열기보다는 좀 더
좀 효율성이 좋거나 아니면 그 전력을 좀 적게 쓰는 그런 네. 아이템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이 쓰실 텐데 뭐 예. 무릎 담요라든지 뭐 전기 방석 이게 작은 그런 소품들이죠. 네. 그리고 뭐 유모차 경우에도 그 온열 시트를 또 이런 거 유모차에 있어요. 장착을 네.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책상 위에서 이제 그 컴퓨터 작업 많이 하는데 그 마우스 패드도 이 발열 패드를 또 해가지고 예. 손가락이 좀 따뜻해지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좀 네. 낮추면서 주로 작업 공간이라든지 네. 그 있는 공간들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어폰을 많이 또 쓰기도 하는데 이게 기막의 이어폰이 또 헤드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음악을 듣거나 할 때도 따뜻하게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찾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난방용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다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겨울철 관리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집 안에서 어떤 용품들로 중무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네. 풍경이 좀 눈에 띌까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 온열 텐트입니다. 난방 텐트라고 해서 이게 야외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텐트가 방에다가 있어요?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 텐트 밑에다가는 따뜻하게 온수 매트라든지 전기 매트를 틀어놓으면 그 텐트 안에서 온기가 계속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방비를 좀 절약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 창문에 단열재를 붙이는 겁니다. 뾱뾱이라고 해서요. 이 창문의 전체적인 표면을 2, 3도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뾱뾱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이 문풍지를 이렇게 붙여서 외벽에 나 또 문틈 사이로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보기도 하는데요. 네. 문풍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단열 커튼, 기다란 커튼을 이용해서 난방비를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는 세탁기 호스가 얼기 쉽습니다. 여기에다 따뜻한 수건을 둘러놓는다든지 보온 커버를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자취할 때 많이 쓰던 꿀팁들을 또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겨우내 또 난방, 또 관리비 폭탄에 대비하기 위한 그 자구책 마련에 다 구심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이제 이 난방비를 좀 아끼기 위한 그런 꿀팁들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리해 볼까요? 네. 요즘 뭐 대부분 이제 좀 아파트들에 많이 거주하는데 이제 사실 뭐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면 굉장히 단열재를 좋은 소재들을 그 재료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난방 효율성이 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난방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게에서 큰 부담일 텐데요. 이제 몇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예. 그 난방을 예를 들어서 집을 비울 때 그냥 난방을 꺼두는 게 뭐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네네네.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잠깐 뭐 외출을 하거나 이렇게 네. 뭐 집을 비울 때는 오히려 그냥 그 적정 온도보다 조금 낮춰두든지 그대로 난방을 켜두는 것이 예.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실내 적정 온도가 물론 습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뭐 5,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예. 한 20도 내외가 좀 적정 온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좀 추워요. 근데 저 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춥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한 20도에서 한 1도씨를 내릴 때마다 난방비가 한 7%까지 아, 절약된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이 난방비를 이제 아끼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잠깐 외출이라든지 한 뭐 2, 3일 정도 외출이라 하더라도 아예 꺼두지 말고 그것을 좀 더 적정 온도보다는 좀 낮춰두고 있다가 네. 다시 돌아와서 이 정상 가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주로 쓰는 게 이제 난방과 이제 온수인데요. 온수도 사실은 뭐 일정 온도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히 개별 난방을 쓰는 경우에는 이거를 잠깐 물을 틀을 때 예. 이거를 좀 온수 쪽으로 이렇게 틀면 갑자기 이제 보일러가 가동이 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좀 찬물 쪽으로 이렇게 예. 좀 해서 잠깐 사용하고 그리고 뭐 샤워를 한다든가 좀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에 그때 이제 적정 온도에 맞춰서 쓰는 것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쓸 때는 네, 냉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개별 이제 그 보일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일러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먼지가 쌓이거나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물질 같은 거를 좀 잘 제거해주고 청소를 예. 하면 또 여율 효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블랙핑크의 제니 씨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로 체류하는 일정이 많은데 이렇게 올해 집을 비울 때 보일러 끄고 나가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끄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리야 뭐 이렇게 길게 또 집을 비우는 기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2, 3일 정도 비울 때는
그냥 외출 모드 정도가 적정할지. 뭐 나갈 때마다 외출 모드 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출 모드가 이제 뭐 보통 편리한 기능일 수 있는데 잠깐 외출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 모드보다는 적정 온도보다 조금 이렇게 낮추는 것이 좋고요. 외출 모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의 그런 유지기 때문에 네네. 좀 그래도 한 뭐 며칠씩이나 조금 이렇게 집을 비울 때 그런 때 이제 외출 모드를 좀 쓰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다시 있습니다. 온도를 올리려면 또 그만큼 또 열려야 그렇죠.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예 뭐 그 장기간 정말 집을 비운다면 그 뭐 그때는 당연히 꺼두는 게 맞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사용을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죠. 이제 겨울철에는 마음까지 춥다는 아주 씁쓸한 이야기도 좀 해오시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집에 있는 보일러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랑 온 난방비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개인에게는 50만 원,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기업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하고요. 지급은 다음 달 12월 23일에 지급이 되는데요. 네. 공식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고 등본과 또 난방 상황 에 맞는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라든지 가스통, 다용도실 보일러 기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을 첨부하면 되겠는데요. 전년도에 수혜를 받았었던 분들은 제외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난방비도 좀 걱정이 되고 또 겨울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안전사고도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보일러 켜는 건 좀 시기상조다. 전기장판 정도로 버텨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작년에 쓰던 전기장판을 만약 오늘 꺼낸다고 하면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예, 그 사실 이제 전기장판, 뭐 전기요 같은 것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그 용품들인데요. 사실은 이걸 이제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이제 다시 꺼내게 되면 뭐 전선이라든지 주요 뭐 연결 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어떤 부품 손상이 없는지를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세한 손상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그 뭐 플러그의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어떤 큰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했을 때는 그 처음 가동을 하면서 약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틀어보면서 거기서 좀 잘 가동되는지 저온으로서 한번 측정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고온으로 이렇게 유지하기보다는 좀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철 전열기구의 뭐 합선 사고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니까요.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겠고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뭐 요즘은 온수장판이라든지 뭐 카본 매트도 종류별로 많이 나오니까 장단점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구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업계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앞서 이제 난방용품이 호황이란 얘기했는데 이른 한파에 또 미소 짓는 업계가 있습니다. 패션 업계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겨울 외투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져서일까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예전에 이제 그 겨울에 그 저 방한복으로는 주로 이제 그 부피도 좀 굉장히 좀 그 크고 부피도 이제 그렇고 무게도 좀 무거운 이제 그런 그 방한복들이 유행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사실 이제 경량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아저씨들이 이렇게 좀 속으로 이제 끼워서 좀 방한용으로 입던 그런 이제 경량 패딩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젊은 층에서도 많이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최근에 하나 장만하셨어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패딩이라는 것이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위 털이라든지 오리 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다른 어떤 보온재를 넣는 건데 지금 소재들이 워낙 잘 개발이 돼서 굉장히 가볍고도 이게 그 보온성이 뛰어난 그런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실제 그 생활하는 데도 더 좋은 것이 그 몸의 움직임이 일단 가볍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더울 때는 좀 금방 그 벗어서 관리하기 쉽고 또 추울 때는 또 얼른 또 이제 또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목적인 그런 또 기능까지 있어서 이런 뭐 경량 패딩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고요. 여기 이게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이제 그 어떤 경량 패딩을 이제 69만 원에 구입했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팔리는 그런 시장에서 이 훨씬 더 그 윗돈을 받고 인기 팔리고 제품들은 있다는 프리미엄도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혹한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특수를 누리는 업계부터 또 겨울철 난방비 폭탄 절약 꿀팁까지 오늘 최철 교수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해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